안녕하세요. 주식시바롱 권미란입니다. 요즘 보복 음주, 보복 회식이 늘었다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못했던 사람들과의 술자리, 술 약속이 늘어나고 있는 시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이제 일주일 반 지나고 있는데요. 회식 특수가 돌아오면서 도심 상권의 임대 계약이 늘어나고 또 보증금도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폐허가 된 듯 했었던 이 도심 상권이 이제는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시장의 매매의 매수세 역시도 최근에 강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해 비만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5,400여 명이었는데 3년 만에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재택근무가 길어지고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급속하게 살이 찌신 분들이 많아지셨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이 커진 분들이 빠르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복 회식을 달리다 보면은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비타민 D 결핍도 최근 4년 사이에 3배가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병, 암,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해주는 그런 영양 성분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 성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비타민 D 섭취도 또 꾸준하게 신경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꼭 챙겨야 하는 주제가 뭘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빅스텝보다 자이언트 스텝, 긴축 전쟁 시장 요동칠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과 제가 4월 첫날에 방송을 했던 걸 제가 박제했습니다. 제가 4월 방송을 이제 쭉 모니터를 한번 했어요. 시마론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4월 첫날에 최택규 전문가랑 방송했었지라고 내용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그날 좀 많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밀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당시 밀 가격이 3월 고점, 3월 초반에 기록한 이후에 조정받고 그러고 다시 올라오면서 최근에 팜유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시장입니다.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좀 궁금하고요. 우선 또 시장의 한 축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빅스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을 알아볼게요. 네, 일단 우리 연준의 기능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연준은 결국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용, 하나는 물가인데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글쎄요,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견조한 흐름 속에서 고용도 거의 완전 고용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죠. 거기다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결국 연준으로 하여금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준이 왜 이 물가에 대해서 이러한 이 시각 변화가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작년에 우리 파월 맨날 일시적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굉장히 뭔가 경각심을 시장에 부각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제가 연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CPI가 결국은 정점이 아닌데 많은 언론에서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 유가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이 밀 가격을 잘 보고 결국 얘네들이 상승하게 되면 이 CPI는 5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까지 옮겨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금리 인상의 그 맥시멈은 결국 11월 달 중간 선거 이전에 아마 10월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기준금리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저는 한 2%에서 2.5%까지는 한번 올려놓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마 10월 달 이전에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물가 압박이 다급해지고 있는 연준이 75bp의 금리 인상까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에 75bp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이 CPI가 왜 추가적으로 상승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이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거의 한 54, 55%를 차지하는 게 푸드,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셀렉터예요. 그러면 결국 음식, 에너지, 쉘터, 이 주거 비용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보면은 자, 음식 같은 경우, 이 곡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어때요? 아주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투기 세력까지 같이 손잡으면서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연준의 손 밖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산유국 말 안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비축유 방출하고 뭐 에탄올 첨가 증가해도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유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중국의 뭐 봉쇄로 인해서 경기 둔화될 거야 이러면 급락 나왔다가 또 $100 올라가죠. 네. 결국 그것은 투기 세력들이 아주 깊게 얘네들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5월 달 같은 경우 이제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그러면 휘발유 더욱더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푸드하고 에너지 쪽에서는 연준이 못 잡는데 이 쉘터 쪽에서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금리 올려놓으면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푸드하고 에너지 쪽은 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 되고 33%가 이 쉘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놓게 되면 물가 잡는데 일정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이 빅스텝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 75bp 이 인상 요것이 이제 시장에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은 0.5%에 대한 반응은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이제 0.75%까지 계속 이제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뭐랄까 막 움츠려들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연준에 의해서 시장의 하단은 이전 저점이다. 그러면 우리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전 저점 안 깼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깼어요. 걔는 시장의 그 표준으로 보지 말자고. 나는 지수 볼 때도 코스닥 안 봐요. 다운, 그 코스피만 보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나 S&P를 봐야지 나스닥을 봐서는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네. 다우하고 S&P 같은 경우는 아직 여력이 있어요. 여력이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볼 때 네, 우리 많은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S&P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 S&P를 한번 볼게요. S&P 500 지수를 보면 지수가 안 나오네요. 네. 네. 왜 안 나오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변동성 지표로 보고 계시고 네,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는 다우와 S&P 500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안 되는 거 있으세요? 마우스가 지금 여기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튼 그러면 예. 우리 S&P 보면요. 그 3거래일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 나왔는데 예. 결국 그 양봉이 장대 음봉의 중간가까지 못 올라갔죠. 그쵸. 그러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지 얘가 반등이 전날에 그 하락을 잡아먹는 하락 그 상승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 그 하락이 완전히 종가까지 하락을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꼬리 안 네. 달고 하락했다라는 건 네. 어느 정도 공포를 극대화해주면서 내일 시장에 오히려 개파락하면서 양봉 만들면 어느 정도 저점된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전 저점 언저리 아니면 살짝 깨더라도 거기서 이제 저점 만들면서 조금 공방하면서 저점 만드는 과정이 이번 주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 주 FOMC 회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또 1주, 2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FOMC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아까 보셨던 S&P 500 지수의 흐름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3거래일 음봉 이후에 나온 양봉이 저가 매수세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공포를 부각시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한 차례 어떤 공포의 정점을 만들고 이번 주 내에 지수의 저점, 타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만일에 75bp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시장의 또 단기 저점에 어떤 공포의 정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파종 시기를 지금 4월까지 해서 놓치게 되면, 농사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 CPI에서 구성하는 비중이 유가보다도 밀이 더 큰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관련한 테마가 4월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것들 CPI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항목들을 봅니다. 바로 푸드와 에너지 그리고 주거비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 우려감이 대두한 상황에서 실제로 75bp 금리를 인상했을 때 5월 FOMC가 됐든 6월 FOMC가 됐든 75bp의 금리 인상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뭐든지 항상 선반영하게 돼 있어요. 네. 결국 제가 보고 있는 이 FOMC 방향은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번에는 0.5bp 50bp 이제는 그 금리 인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딱 했더니 어머 9 이상이 나와 버리면 8.5였잖아요. 9 이상 나와버리면은 이제 네. 시장에서 뭐라고 해. 봐라. 이 0.5 가지고는 안 돼. 자이언트 때 0.75 아니면 1%까지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6월 달에 0.7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0.75%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락이 미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 먼저 뭐랄까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방향을 줘요. 야, 니네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알아서 이제 밑으로 기는 거죠. 밑으로 기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노출됐을 때 뭐예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 이러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보면 막 극도의 공포감을 줬을 때 그때가 저점이에요. 저점이고 결국 이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결국 그 S&P 500 지금 차트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결국 이전 저점 이 자리까지는 아직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공간까지 남아 있을 때 내일 한 번 더 하락하면 뭐 이 저점 꽤 괜찮아요. 괜찮고 결국 이 안 깨고 오히려 저점 만드는 다음에 올라가 주게 되면 거기서 내가 봤을 땐 단기 저점이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자이언트 스텝 그게 얘네들을 하락시키지 않아요. 왜? 지금 이만큼 하락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이전 저점 깨는 요인은 뭐가 될까? 결국 중국의 봉쇄가 이거 장기화로 갈 거야. 막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경기도나 유가 급락 이러면서 지수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튼 연준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이 문제는 제가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전 저점, 이 박스 흐름의 저점이 연준에 의한 하단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번도 그러한 흐름새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높기 때문에 0.75% 이 자체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긴축, 특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정점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월에 75bp 실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시장의 한 축에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중국의 봉쇄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에 이어서 진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지금 1시간 전쯤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중국의 베이징 차오양구를 봉쇄해서 이제 베이징의 부분 봉쇄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일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너무 약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글로벌 모든 환율 대비 우리만 유독 약세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27엔, 뭐 128, 거의 뭐 130엔까지 가면서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결국 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건 수출 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입할 땐 어마무시하게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세에 대한 수입 그것도 있지만 결국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는데 거기다 원화 약세 결국 이거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투퍼치 맞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통화는 다 약세이고 달러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미국이 원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꾸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달러에 대한 이 뭐랄까 선호도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뭔가를 회복하기 위했는데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강달러 잘 만들어 놨고요. 결국 미국산 무기도 많이 팔면서 돈도 두둑히 벌어놨고 거기다가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 연준이 잘못 아니야.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면서 회피성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꽉 먹고 알 먹고 그러한 분위기고 이 강달러는 제가 봤을 때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크게 올라서 102달러 선을 기록했는데 강달러 이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이 있거든요. 어제를 기점으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체 합쳐서 어제 기점으로 1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10조 원 넘어서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 매도세 계속될까요? 외국인이 뭐 우리 시장에서 언제 산 적 있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원화가 약세이니까 외국인이 이탈돼. 이거는 현 시점에서 분석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차피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 연기금도 우리 시장에서 지금 안 사고 있는데 거기다 외국인이 살까요? 안 삽니다. 근데 좀 더 크게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블랙럭이라든가 많은 막 몇천 조를 투자하는 그런데도 지금 현금을 거의 50% 이상 쌓아놓고 있대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그냥 분위기만 보는 거지 뭔가를 매수해가지고 몇 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한 3, 4천 이거를 매매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지 1억 있으니까 1억 다 박아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내가 봤을 때 몇 년 동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저는 최소 2년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 뭐 네. 다음에 또 좀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외국인의 이탈 이것은 그냥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여기다가 대놓고 바보처럼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데 진짜 큰 돈을 갖고 있는 수급들은 시장을 관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지금 관망했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2020년도에 그네들은 어마무시하게 돈 벌어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벌어야 될 걸. 아니면 진짜 몇십 년 만에 한번 벌 수 있는 그러한 상승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몇 년 쉰다고 그래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나쁠 거 없어요.
특히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알지만 결국 삼성전자 그 고점에서 기관 외국인 큰 손 다 빠져나갔을 때 싸다 하면서 지금까지 산 게 누구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예요. 결국 시장에 포커싱을 못하고 그냥 싼 듯 하니까 아이고 삼성전자인데 라고 하지만 결국 이 삼성전자가 모든 가격대에서 매수한 게 누구냐? 개인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이 다 산 거를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 개인님들 수익 내세요. 우리가 사줄게요. 그럴까요? 그 인간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오히려 손절 나가고 아이고 정말 이제 삼성전자 3자만 봐도 내가 열받는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 결국 그때부터 기관 외국인들은 살 텐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외국인의 이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작년 여름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뭐 시청자분들께 욕도 많이 먹었다고 저한테 아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뭐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글로벌 자금 상황이 그렇다. 네,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만의 어떤 문제나 걱정이라기보다 우리가 워낙 민감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경기에. 근데 우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쪽을 봐도 미국 쪽을 심지어 봐도 지금 뭐 풀베팅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결국 우리 보시는 거죠.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뭐 40% 40% 빠졌다고 했을 때 미국의 뭐 애플 이런 애들은 솔직히 잘 안 빠졌어요. 그러나 네. 얘네들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거기에 선두가 메타가 한 번 나왔고요. 넷플릭스가 나왔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나보다 어리니까 그 친구 맞아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CEO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그닥 그 기업에 대해서 좋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동을 주는 거거든요. 뭐 천재이기 때문에 뭐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어차피 이 전기차는 다른 데 다 만들어요. 결국 우후죽순 이 뭐 애플도 만든다, 모두 만든다, 다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몇 년 후에는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또 도태되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테슬라가 지금은 짱인 것 같지만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될 부분이고 결국 테슬라도 어제 또 막 12% 빠지면서 막 변동성을 주죠. 결국 그렇게 변동을 준다라는 건 그닥 불안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결국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한 것 미국 중 주식들도 충분히 앞으로 그런 하락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른 전문가분은 또 테슬라를 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기준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요. IMF에서 아시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은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면 사실 같이 올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통화 정책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제한적이지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고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게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좀 그 시점이 좀 땡겨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결국 뭐 스리랑카 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결국 어디서 이제 약한 고리가 터져 나올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정부면 정부, 기업이면 기업, 가게면 가게 엄청나게 부채가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에 금리를 막 가파르게 올릴 거예요. 이걸 질질질질 몇 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할 걸 한 3, 4개월에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 결국 그 약한 고리가 어느 국가이냐 또는 아니면 어느 집단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결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차기 정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정권을 잡았다라고 좀 보고요. 그걸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다 엉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분명 쉽지 않은 경제 상황, 글로벌 뭐 외교 상황 다 나타날 텐데 그러한 것들 좀 잘 해 나가길 바라고요. 여튼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네.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결국 경기 둔화 이건 당연히 옵니다. 결국 그 시점이 언제냐, 빨리 올 거냐, 좀 늦게 올 거냐. 그래서 내가 시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야 될 이유,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내려갈 건 많은데 그래도 버텨준다라는 건 아직 시장에 유동성이 있고 저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결국 네. QT하고 금리 인상 빵빵 해버리게 되면 그러한 힘까지 쫙 빨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급락 나오고 거기서 경기 둔화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뭘 해요? 다시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또 그거 보고서 증시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조심할 필요는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스텝을 갈 타이밍은 분명히 왔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연준의 실책 혹은 금융시장의 어떤 급변동이라든지 또 아시아 경기에 미칠 영향력들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미국장도 우려가 나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 전망해 주시죠. 네. 미증시는 이제 약세장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증시는 작년부터 약세장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세장이, 솔직히 약세장 들어서게 되면 몇 년 가거든요. 몇 년 갑니다. 그래서, 이 약세장이라 해서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 횡보하다가 그 박스를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하단의 박스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세장이 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별적으로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좀 트레이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지금 미증시 보면 막 장중에 3, 4% 하락했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불안을 보여준다는 건 얼마든지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1, 2%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네. 3, 4%까지 빠져버렸다는 건 이건 뭔가 우리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상단을 잘 지켜보면서 갈 필요가 있고 여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타라든가 넷플릭스 신저가 만들고 우리도 NC소프트를 비롯한 몇몇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신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네. 계속 뚝뚝 떨어지잖아요. 결국 네. 이러한 모양새는 제가 우리 이제는 지수 이야기할 때 월봉 보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1월 달 고점이 올해 고점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 올해의 저점은 제가 봤을 때 5월, 6월, 7월 이 중에 한번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올해의 저점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결국 어디까지 열어두셨어요? 저는 지수 때. 지수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전 저점이 2,591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그냥 0.75 이 정도 할 때까지는 여기서는 잡혀줘요. 그런데 결국 5월, 6월, 7월에 연준이 생각했던 이 빅스텝 말고도 새로운 뭔가가 도출됐을 때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 만약에 중국 봉쇄가 진짜 5월까지 막 길어지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또 전쟁도 안 끝나고 계속하면서 파종 시기 끝났어. 이제 9월, 10월 추수 시기도 어려워.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급락 나오니까 아침에 사료 관련된 종목도 급등 막 15% 올랐다. 지금 마이너스 15% 이게 단기 고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질질 되는데 얘네가 한 달, 두 달 질질 됐는데 봤더니 또 5월, 6월, 7월 이때 갔더니 역시 이 곡물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면서 빈곤국들 엄청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얘네들은 지수가 한 단계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여튼 지수가 떨어지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이 마우스가 영 안 좋네. 이거 마우스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없어졌어. 네. 네, 이 마우스 좀 다음에는 좀 바꿔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음 지수 자리는 한 2,500을 하회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좀 깊게 나오면은 2,300까지도 열어놓고 그게 올해 하단. 그러니까 2,500은 기본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2,300까지 조금 심하면 2,300 나오는 그 자리가 올해 저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래쪽으로도 지금 많이 열어주셨는데 지금 단디하자님께서 오늘 매수를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출렁이다가 과연 5월에 FOMC QT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한 차례 어디까지 좀 탄력을 과연 어디까지 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분께서는 지수가 좀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올해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5, 6, 7월 2,500에서 2,300 2,400이셨나요? 500하고 300. 2,500에서 2,300까지 올해 저점을 잘 좀 짚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네요. 금리 상승 시기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갈까요? 네, 그 부연해서 이제 지수가 이제는 어디까지 올랄까 오늘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뭐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자, 네.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볼 때는 좀 선물도 볼 필요 있어요. 저는 선물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선물하다 보면 어느 날은 집이 세 채인데 어느 날은 학고방 살고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예. 근데 일단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선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물 같은 경우 보시면 그 금융투자가 이제는 지수대가 357.7이에요. 요게 지수로 보면은 딱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270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2,632죠. 그래서 2,700 내가 선 하나 그어놨는데 거의 60일 이평선이에요. 여기까지는 한번 회귀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수급 주체들이 지수대를 2,700 거의 대부분 다 여기다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이 2,700 밑에서는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이 3월 15일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 빨간 선 요거를 위해서 보면 올라가면 내려와서 또 올라가면 여기서 공방해줬죠. 그러면서 빅스텝 얘기 나오면서 한번 툭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장을 2,700까지는 한번 열어놔도 되고요. 내일 시장이 좀 변동을 준다 해도 내가 봤을 땐 내일 미증시가 이렇게 종가까지 확 밀어버린 거 보면 내일은 어느 정도 저점하면서 반등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FOMC 회의가 있는 그 주까지는 저는 시장이 영향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2,700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비상 걸린 밥상 물가 관련주 대응 전략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고평가죠, 뭐. 네, 고평가.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 이렇게 되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 시장도 보면 대형주 정상적인 종목 어때요? 안 가요.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좋아하는 종목들, 얘가 안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돼. 라고는 하지만 결국 시장의 90%가 묶여져 있는데 그 10% 쪽에서 해치성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원자재, 곡물 쪽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가격대 잘 보면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류, 설탕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수화한 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인데 여기에서 흐름을 보면 곡물하고 식물성 유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 내지 80%를 폭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육류라든가 유제품 같은 경우 그것도 좀 상대적으로 한 20에서 40%인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5%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식량 같은 경우는 22.9%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타이거 ETF 있어요. 한번 차트를 내가 한번
펴놨는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어찌 보면은 다른 뭐 사려주 뭐 이런 거 잡기 뭐하다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니까. 또한 미국 보기 전에 미국 하나 볼까요? 미국 거 하나 좀 보면은 미국의 그 대표적인 종목이 그 아처. 여기 딱 나왔죠, 아처. 얘 같은 경우 아처 데니얼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그 종자 이런 것들을 막 가공하고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럼 아까 우리 ETF하고 어때요? 똑같이 뭐 올라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이었어요. 안 나오셨을 때 그러면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2주 전에 말씀드린 게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 맥널티 같은 경우도 11,000원을 상회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 얘가 죽었어요라고 했을 때 뭐 꼭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결국 요런 자리였고 지금은 좀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급등 나고 윗골이 달고 음봉 나오면서 계속 음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추후 또 한 달, 두 달 봤더니 또 나름대로 추세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야. 그때는 또 커피 가격의 이 흐름을 보면서 어머 신고가 나왔는데 얘가 바닥에서 다시 기네. 그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튼 원자재 관련돼서는 아마 오늘 좀 고점 만들어 놓고 좀 당분간은 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장이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또 안정화되면서 한 1주 아니면 2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쪽도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내 이제 밥상 물가도 사실 우려되거든요. 수입 곡물 가격 2분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가 뭐 10월 이전에 끝나듯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6, 7월 정도면은 정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이 곡물 가격 이것도 진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상승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해치성 자금 얘네들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를 금액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시점 되면 뻥 터지면서 이제 쭉쭉쭉쭉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향후 금리가 정점에 다다르면 시장이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겠죠. 결국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온다면 소비도 위축될 것이고 결국 소비 위축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원자재 종목들도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한 6월, 7월 여기까지 원자재의 그 상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곡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네네. 원자재가 네네. 6, 7월에 가격이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의 나비 효과로 인해서 처음에는 밀 옥수수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이게 사료 가격을 움직이고 육개 가격을 움직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까지 수출을 중단하면서 관련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주에 대해서 한번 투자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진입하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죠. 글쎄요. 현대사료부터 하나 좀 보면 결국 정말 무섭죠. 얘가 거의 10배 올라갔어요. 10배 올라가놓고 지금의 흐름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작은 돈 가지고 몇 번, 두 번, 세 번 분할 매수하면서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사료주 아니면 이제 뭐 닭고기 관련된 종목, 뭐 수산 아니면 뭐 샘표, 뭐 간장까지도 막 움직임이 연출됐는데 이런 애들 하나하나 개별주 움직임이 한번 고점 잘못 걸리면 진짜 짧으면 2, 3주요, 늦으면 두세 달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까처럼 그 원자재 쪽 농수산물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타이거 ETF 농산물 이러한 애들을 오히려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ETF니까 위험하다. 그건 막 곧버스 3배 막 이런 것들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이러한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다른 뭐 사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못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야. 근데 이 비정상적인 게 조금 한두 달 더 갈 것 같아. 그럼 거기에서 네.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ETF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사료가 시작이었는데 한일사료, 고려산업 막 다 가고 현대사료도 생각보다 조정이 깊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다음 자리를 다음 주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ETF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6개 수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이 하림이 대장이었어요. 하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이틀 전인가 종목 상담해 줄 때 결국 이런 애들이 차트가 살아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갭도 넣고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러면 네. 이것도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마니커가 오늘 아까 자, 상한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 잘 생각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움직일 때 뭐 시장이 그렇게 막 상승장이 횡보장이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갈 때도 정말 2차 전지에 관련된 조금만 늘러붙어도 그냥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몇 달간을 해먹었는데 지금 결국 이 사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들 섹터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ETF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찾지는 않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사료 관련돼서 아니면 또 이 연구를 해보면 이 원자재 쪽에서 뭔가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면은 오히려 또 그런 애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가고 있고 이쪽으로 테마가 아직 죽지 않았고 전쟁도 이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급락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쪽에서의 움직임은 순환하면서 간다. 그거는 작년 2차 전지 딱 보면 돼요. 뭐 양극재가, 그 다음에 음극재가, 그 다음에 뭐 동박가, 알박가, 뭐 전해질가 안 가는 게 없었어요. 그게 몇 달을 해먹었거든. 그러면 이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2달째 정도 되는 건데 뭐 한두 달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께서는 농기계주 아직 덜 팔았다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 남으면 좀 의견 알아보고요. 팜유 수출 중단 이슈. 이게 또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우리 물가가 올라가니까 위험하니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또 이제 옥수수 하면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또 많은 생산을 하는데 옥수수유가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친구인 팜유까지 문제가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팜유 수출 안 할 거야 하면서 또 한번 움직여줬는데 글쎄 이런 것들은 그냥 단발성이고 또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보면은 상사 쪽이에요. 근데 상사 쪽은 이 원자재 이게 이슈가 되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C케미칼이 뭐 대장주로서 움직였지만 그 하단에 보면은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현대코퍼레이션 이러한 무역 상사 종목군들 움직임도 괜찮아요. 네. 그런 애들은 뭐 크게 간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조금 더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애들 접근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팜유 수출 중단 조치 인도네시아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또 동반해서 음식료 업종이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팜유가 뭐 밀 말고도 사실 팜유 자체도 엄청 많은 쪽에 들어가는 재료이다 보니까 들썩임이 있었는데 종목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이게 오롯이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 이 주가 상승은 어찌 보면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 올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제품 가격 올렸는데 그게 소비자 반응이 시큰둥하면서 안 팔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농심이라든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의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오리온이라든가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자재가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데 뭐 주가 흐름은 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 주가 보면은 못 가고 벅벅벅벅벅벅 기는데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고 있어요. 솔직히 CJ제일제당 그 이전에 보면 엄청나게 아팠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쌍바닥 만들고 오히려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코멘트 잠깐씩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밥상 물가 비상입니다. 종목들로는 좀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올해 내내 밥상 물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실 주식으로 더 돈 벌고 싶거든요. 돈 버는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비정상적인 종목에다 돈을 많이 박아가지고 매매한다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투기성이에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정상적인 종목 다 물려 있어요. 그죠? 본의 아니게 물려 있고 이 비정상적인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평소에 매매하지 않았다면 선뜻 사지지는 않아요. 사지지 않아.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신고가 나오고 막 신고가 근처 간 종목들 절대 더 가더라도 관심 갖지 말고 같은 섹터인데 바닥에서 기네? 그런 것들은 관심 갖고 뭐 큰 비중 아니더라도 좀 작은 거로 매매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어차피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면 나도 거기에 일정 부분 살짝 발 담가야지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또 자신감을 잃지 않아요. 주식은 자신감이에요. 시장 네. 돌아가는데 자신감 없으면 진짜 여기서 사야 되는데 못 살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네. 파릇파릇하게 하는 움직이는 종목도 고점 말고 저점에서 매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상적이고 괜찮은데 물려 있으면 지금은 그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쪽까지도 좀 연습하는 과정은 소량으로 필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일정 오늘 저녁 6시에 있네요. 네네. 우리 6시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락. 오히려 기회예요. 오늘 내일 저점 나오면 또 일주일, 2주일 상승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5월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업종이 뭔지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월 다가오니까 셀 인 메이라고 해서 5월장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 격언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던데 과연 최태규 전문가는 5월에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저녁 6시 공개 방송에서 그 내용을 함께해 주시죠.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중국장은 오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1% 후반으로 오르고 원하는 약세입니다. 마감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